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냥 예금에 저축만 해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원래는 이제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거는 한 직장을 다니면서 꾸준하게 월급을 모아나가고 예금을 열심히 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모이고 그 시드머니 가지고 잘 이제 스마트한 재테크를 하면은 은퇴할 때쯤 되면 그래도 뭐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고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산이 마련돼 있는 게 이게 원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죠. 당연히 겪었던 그런 테크트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저도 2017년에 서울 집값 다락같이 오를 때 집을 안 산 거를 굉장히 후회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저도 그때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치시면서 나도 어쩌면은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영원히 못 오를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래서 네, 머니홀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팀에 최건일 기자가 새로 합류를 했습니다. 최건일 기자와 여러 가지 주제를 상의하다가 최 기자는 아직 낯설고 저는 그래도 좀 아는 주제가 뭐가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백훈종 대표님이세요. 네,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어디서는 작가님으로도 표현을 하던데 맞나요? 네, 책도 하나 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저희가 작가님을 섭외할 무렵 즈음에는 트럼프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디지털 화폐가 폭등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거든요. 요즘 어떤 시기인가요? 일단 모두들 트럼프 트레이딩, 비트코인이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로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10만 불을 급하게 넘어서 올라갔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한 2개월 만에 급격하게 올라간 겁니다. 10만 달러까지요. 그래서 아주 빠른 기간 동안 급등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때 올라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진짜 됐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날아가겠다라는 이런 희망회로가 이제 국내에 계신 많은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께 비트코인 투자를 하게 만든 그런 요인인데 그 이후로 나온 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기대했던 것만큼 적극적인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어떤 그 행정 명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 지지부진하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씩 약보합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지난 2주간 보면은 슬금슬금 빠져서 지금 95,000달러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되게 심경이 복잡하실 거고 언제 비트코인 올라가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마음이 급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칭하시니까 그러면 요즘 답답하세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사실 붙여주신 별명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이너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네, 맥시멀리스트 하면 너무 극단주의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 중요성을 설파하는 그런 비트코이너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요즘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싸게 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찬스로 활용하는 그런 중이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저가 매수 타이밍은 앞으로 더 안 떨어질 것 같아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하락할 건지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건지 너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물론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겠죠. 혹자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기가 끝나고 다시 윈터가 찾아오면은 6만 달러대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6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더 살 겁니다. 그때까지 저도 현금을 좀 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모아놓고 있다가 그 일종의 총알 장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이 쌀 때 더 살 수 있게 준비를 할 건데 지금 같은 기회도 굉장히 사실 놓칠 수가 없는 기회예요. 왜냐면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산다는 거는 언제까지 오를 거니까 존버한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아니면 단기 하락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축적을 해나가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저는 20년 뒤를 보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앞으로 20년 뒤면 2045년입니다. 2045년에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이 2조 달러인데 이게 몇백 조짜리 자산이 되어 있을 거냐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몇백 조요? 몇십 조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군 뭐 전 세계에 900조 달러 가량의 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부동산이 300조 달러, 주식이 200조 달러, 그리고 통화,
미술품, 귀중품, 귀금속 등등이 있어요. 금도 그 중에서 한 16조 달러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이들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뺏어올 거냐. 모네터리 밸류라고 하죠. 이 자산들이 뭐 부동산은 실거주, 주식은 내가 이 회사와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십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 이런 거 빼고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로서 모네터리 밸류를 얼마나 많이 가져올 거냐는 관점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보거든요. 향후 20년 후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마이클 세일러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이제 그때가 되면 280조 달러 자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조 달러니까 140배인가요? 네, 그 정도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도 너무 싸고 더 싸진다면 더 좋고 네, 이런 관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을 모셨을 때 대표님을 모셔서 비트코인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어떤 근거와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궁금해서 그리고 초보인 최 기자와 함께 좀 대표님의 의견을 차분차분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잡아달라고 하니까 한국인들에게 특히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저는 지금 이 한국인들에게 특히 비트코인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저한테 혹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앞으로 20년 동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딱 한 가지만 이유를 대보라고 하면 저는 통합 팽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도 법정화폐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러므로 실질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늘어날 거라고요. 모네터리 인플레이션 아까는 이제 모네터리 밸류 얘기를 했는데 이 통합 팽창 때문에 인위적으로 서비스와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모네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떤 재화의 갑자기 수요가 급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물건과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난 1971년 닉슨 쇼크 이후로 굉장히 고착화되어 온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국가를 떠나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떠나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같이 기축동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조금 덜 피해를 봤던 거고 이제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경제 대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 뭐 20년, 30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이제 분기별 국가 GDP 성장률도 0.25%, 뭐 저성장,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1,400원, 1,500원대가 약간 뉴 노말로 다시 셋업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보면은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출생률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거. 이제 저는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입니다만 제 주변에서 결혼을 안 하는 남녀들이 너무 많아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약간 지금 이 생활에 너무나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이나 먼저 우리보다 선진국에 갔던 나라들에서 많이 보였던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뭘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거대 담론을 제시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없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해 본 결과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은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 문제들의 솔루션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본 거죠.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어요. 그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의 비트코인이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게 확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죠. 일단은 제가 모네터리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냥 예금에 저축만 해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원래는 이제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거는 한 직장을 다니면서 꾸준하게 월급을 모아나가고 예금을 열심히 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모이고 그 시드머니 가지고 잘 이제 스마트한 재테크를 하면은 은퇴할 때쯤 되면은 그래도 뭐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산이 마련돼 있는 게 이게 원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죠. 당연히 겪었던 그런 테크트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달을 거예요. 저도 2017년에 서울 집값 다락같이 오를 때 집을 안 산 거를 굉장히 후회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는 아마 테슬라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텐데 저도 그때 투자를 안 했습니다. 갑자기 뭐 전기차가 저렇게 유행을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치시면서 이제 나도 어쩌면은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영원히 못 오를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 인구수 그리고 1인당 평균 보유 종목 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놓치려고 사다리에 그렇습니다. 타는 거예요. 예, 이 전체 주식 투자 인구수는 한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 선에서 2000년 초반부터 2018년, 19년까지 쭉 유지가 되어 왔는데 갑자기 2019년, 20년 가면서 급격하게 늘어서 포모. 포모가 찾아온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시기입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집값이 뭐 원래 3, 4억 하던 게 10억, 15억 이렇게 올라가고 테슬라라는 게 나타나서 갑자기 막 벼락부자들이 태어나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아, 나도 이 마찰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계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1000만 명, 1500만 명 이렇게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네. 전체 국민이 5천만 명의 국가에서 1,500만 명이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여기 있다고 봐요. 제가 웃은 거는 저도 이때 탄 사람이라서 웃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그 중에 높은 데에서 탔습니다. 올라올 때도 아니고 한참 뒤에. 맞습니다.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이 다 그것과 관련된 건데 네. 결국 다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꿈꾸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큰일 나겠다. 그렇죠. 그런 이제 나만 뒤처지겠다. 그렇죠.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국내 주식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아직도 5만 원대거든요. 지금 이 장표는 제가 5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을 때 스크린 캡처를 한 거긴 합니다. 차트의 가장 왼쪽을 보시면 96,800원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2020년 때입니다. 또 웃음이 나오네요. 쓴 웃음이. 2020년 코로나 3월 달에 발발하고 그다음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간다 이러면서 급격하게 올랐던 게 바로 2020년 말입니다. 근데 이때 아마 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 10만 불 갔을 때 사신 분들이 물려 계신 것처럼 네.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간다고 그랬거든요. 10만 전자 간다 그랬거든요. 네, 한번 모든 찍을 줄 애널리스트들이 다 나와서 10만 전자를 외쳤죠. 12만도 얘기했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 5년째 횡보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5만 원이니까 사실 반토막 난 거죠. 5년째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삼성전자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주식은 개인 정말. 투자자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요즘 정보가 워낙에 빨리빨리 공유되고 다 오픈되니까 뉴스 많이 읽고 증권사 리포트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런 방송 같은 것도 찾아보면은 다들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개인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뒤에 이런 것들을 가져와 봤어요. 삼성전자 무섭게 팔아치운다. 벼락거지 될 판 개미들 비명. 이때 이제 삼성전자 주가 5만 원 떨어졌을 때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제 주변에 아직도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젊은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400 세대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가겠지. 언젠가 왜냐면 가겠지. 9만 얼마에 들어갔으면은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손절하겠어요? 손절 못하죠. 그냥 삼성전자 그리고 아직도 뭐 그래도 언젠가 다시 리바운드 하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정말 과연 그럴까라는 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보시면은 지난 그래서 8월에서 9월 동안 삼성전자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를 보시면 네. 개인이 이 외국인과 기관이 넘긴 걸 다 받아먹었어요. 작년 8월과 9월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11월 달에 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전에 개인이 사실 다 사재 낀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 가격이 떨어질 때 피해는 개인이 다 본 거고 외국인과 기관은 미리 개인한테 떠넘기고 나간 상황이겠죠.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투자 패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미리미리 잘 파악해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개인은 뭔가 잘못된 어떤 정보를 듣고 일종의 휴리스틱스죠. 어떤 앵커 효과? 내가 삼성전자를 샀으니까 이거는 갈 거야 라는 거에 나의 관념을 고착화시키고 그것과 관련된 좋은 뉴스만 보다 보면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는 뉴스는 멀어지고 관심에서 점점 나한테 유리한 뉴스만 선취해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유리하지 않은 결과로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11월 달에 나왔던 거고 이제 최근 뉴스입니다. 올해 1월 22일 기사인데 네. 국내 증시 회복에 외국인만 활짝 웃지 못하는 개인이라고 요즘 국내 증시 많이 회복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1월 중 순매수 상위 종목 수익률 왼쪽이 개인이고 오른쪽이 외국인인데 개인의 거래대금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 근데 수익률 2%입니다. 네. 그 근데- 오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끌어올렸냐? 오른쪽에 외국인이 많이 투자한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린 겁니다. 수익률 29.67%. 야,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뭐 AI 반도체의 미래를 보고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을 건데 삼성전자 비중이 높으실 거예요, 대부분.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잘 나갈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8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HBM에서 완전히 앞섰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완전히 뒤쳐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뒤처지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는요. 네. 주도주가 끌고 가는 시장이에요. 어떤 섹터든 네. 주도주 하나만 잘 나가고 2위, 3위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AI 반도체 HBM이라고 하면 이제 주도주가 뭐냐는 거죠.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2020년처럼 초저금리나 아니면 무제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이제는 그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기준금리 미국에서도 요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선별적으로 정말 잘 될 애한테만 잘놈 잘 될 놈 될 시장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난 6개월 수익률 비교 뭐가 지금 이 AI 반도체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네,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마이크론. 마이크론도 이제 잘 따라가고 있긴 한데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지금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요하게 보셔야 될 건 삼성전자죠. 아예 그냥 추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우하향이네요. 맞습니다. 이 주가는 진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진짜 그 자체가 하나의 정보입니다. 근데 추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뭐 오늘 몇 퍼센트, 내일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 1년, 3년, 5년, 뭐 더 길게는 10년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은 삼성전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AI 산업 트렌드에는 지금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SK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마이크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엔비디아를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보시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1,442원이죠. 지금 급격하게 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 추세를 보셔야 되는 게 2020년 말 원달러 환율이 1,091원이라는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장표에 보여드린 삼성전자 주가가 이때. 10만 원 바로 밑에 갔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딱. 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더 이상 안 사고 약간 이제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잘 바라보지 않고 그런 상황이 원달러 환율로도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글쎄요 대외 수출이 작년에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뭐 우리나라 경제는 다시 잘 나갈 거다는 거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이 외국 시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냐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잘 할 거다라는 믿음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지금 내러티브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과연 삼성전자가 정말 이 외국인들이 막 이제 물밀듯이 들어와서 사고 다시 10만 전자, 20만 전자 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된 겁니다. 노무라 증권의 리포트는 5월, 6월 중에 1,500원대를 뚫을 거다라고 결과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가마다 다 이제 생각이 다른데 결국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예측하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대한민국이냐, 미국장이냐 이런 거를 지금 이런 환율을 보고 기준금리를 보고 뭐 어떤 경제 정책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보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아, 계속 우리는 당할 수가 없죠, 개인으로서는. 절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개인이 외국인 기관이 던지는 거 받아먹고 개인이 이제 팔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저점이겠죠. 그때가 더 이상 못 버티고 팔 때 싸게 개인과 외국인은 받아먹고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고 계속 헛박자를 기관과 외국인이 그때 받고 맞습니다. 개인은 팔고.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투자는 아트다, 예술이다라는 말을 누가 하셨죠. 저도 늘 대표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기관을 이길 수 있는가, 네, 그 정보나 과연 내가 얼마나 공부해야지 저 전문가들 저희가 모시는 패널들만큼 그분들도 엄청 공부를 하시던데
가끔 틀리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저희 개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야지 바라는 기대 수익을 얻으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걸 따져보면 연금 쪽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연금 운용을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도 연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돼 있습니다만 이제 연금저축 펀드도 좀 더 다양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냥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만 이렇게 해놨는데 수익률 괜찮아요. 근데 그래봐야 제가 5년 투자했을 때 누적 수익률이 30%, 40%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연 10% 정도밖에 못 번 건데 10%도 못 버는 건데 제가 보는 CPI 진정한 인플레이션은 연 평균 9%는 매년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통합팽창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가미를 해야 되니까. 돼요. CPI 3%에 매년 미국 달러화가 늘어나는 연평균 통화 증가율 뭐 6%, 7% 생각하면 사실상 연 실질 인플레이션은 9%, 10%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상 수익을 내야 돼요. 우리. 그렇죠. 연 1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그래서 쉽지 않죠. 몇 가지 케이스를 더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앞선 장표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작년 11월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설마 더 오르겠어? 달러 인버스 환해지에 몰리는 개미들이라고. 이 미 대선 결과가 이제 반대로 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해리스가 당선될 거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떨어질 거라고 이제 다 판단을 하고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스텝이 꼬이는 행동들을 한다니까요. 항상 개인들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11월에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380원 막 올라가다가 약간 떨어지니까 이제 더 떨어지겠거니 하고 이제 인버스에다 투자한 건데 웬걸. 그리고 나서 1,500원까지 이렇게 막 올라간 거기 거예요. 가려고.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많이 터지셨겠어요, 또. 더군다나 2배 추종 이런 데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런 ETF는 2배 추종, 3배 추종, 인버스나 아니면은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이 아마 피해를 보셨을 거고. 자. 이거는 반도체 ETF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반도체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네. 국내에 있는 유명 뭐 유튜브 채널, 증시 관련된 방송하는 것들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건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잘 된다. 그래서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꼭 개별 종목에 투자 안 해도 되고 이런 ETF에 투자하면 더 좋다. 어차피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이랬냐면 네. 세배 ETF니까 아무래도 너무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방향성이 틀린 게 이 엔비디아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이미 이때도.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이제 고평가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지만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17% 하루에만 폭락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ETF도 떨어진 거예요. 근데 ETF에만 투자했으면 그래도 뭐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이게 버티면 굉장히 되는데 최근인 거죠. 그렇죠. 설 지나서 2월에 나온 뉴스. 세배 ETF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만큼 3배씩 계속 쭉쭉쭉쭉 수익이 손실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버티죠.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못 버티고. 그래서 아마 팔고 나가셨을 텐데 지금 다시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투자로 내몰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힘들어져서 어떻게든 추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투자로 내몰린다고 저는. 심정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월급만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넣어놔도 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2020년, 21년은 그래도 쉬웠어요. 아무거나 사면 가격이 다 올랐으니까. 그 지난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는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물론 잠깐 올라갔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적 완화 기조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30년 동안 유지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거죠. 근데 위대한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듯이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상전 벽해가 지금은 시작된 거예요. 왜? 기준금리가 한 번에 5%가 올라가서 그렇죠.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앞으로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양적 완화 기조 국면이 아닌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추세는 끝났어요. 그 추세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아무거나 사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선별적으로 올라간다고요. 뭐든지 주도주만 올라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1등만. 근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2등, 3등을 찾는 게 거의 습관이에요. 삼성전자가 갔다. 그러면 2등, 3등.
왜냐하면 이미 간 열차는 이미 수익률이 좀 맞아요. 낮다고 생각하고 아, 욕심이 욕심이 앞서서. 생기니까. 힘이 섞이는 거죠. 2등도 아니고 3등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음 갈 종목을 찾아요. 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지금 터지시는 게 아마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일 겁니다. 계속 주도주만 가. 안 가요. 2등, 3등은. 그 테슬라 보시면은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7%가 빠졌어요. 우리나라에 테슬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테슬라의 그래서 신봉자. 맞습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를 오래 장기 투자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장기로서의 장기로. 테슬라. 그 비트코인과 비슷한 관점입니다. 테슬라가 정말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한 회사다. 위대한 회사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가 하루에 17%가 빠지든 뭐 더 빠지든 상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학개미, 여기서 말하는 서학개미들은 시계열이 짧은 거죠. 6개월. 뭐 아니면은 내가 돈이 필요한 그 시점. 내가 이제 조만간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자금을 모아놓은 게 한 뭐 몇 억이 있어요. 그 몇 억으로 잠깐 투자해볼 요량으로 테슬라에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하루에 17%가 빠지는 일을 당하면 멘탈이 흔들리죠. 그렇죠. 당연히 팝니다. 근데 교묘하게도 그때부터 이제 테슬라 주가는 또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결국 저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에 장기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기간이. 그렇죠. 네. 난 장기 투자해 그러면서 매일 봐. 매일 쳐다봐,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서.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네. 게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좀 오르면은 조금 정리하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겠다라고 한다거나 빠지면은 조금 더 사야겠다. 빠지고 더 사는 건 괜찮겠군요. 근데 올랐다고 조금 정리하고 내려오면 다시 산다. 이게 얼마나 잘 안 통하는 전략이냐면 그 시기가 안 오면은 사람 멘탈이 또 무너져요. 내가 팔았잖아요. 근데 그 팔자마자 올라갈 수 있어요. 거의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약간 양자역학입니다. 이거 내가 손을 대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멘탈이 무너지고 추매를 하죠. 추매를 했는데 그때부터 떨어져요. 떨어져. 아, 네. 그렇죠. 이런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운명이지 않나. 그러면 대표님은 장기 투자는 비트코이너라고 하셨으니까 안 파세요? 그렇죠. 아, 진짜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테슬라 같은 게 예를 들어 연평균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급격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비트코인도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 62%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마네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삭감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제 구매력이 연 한 9%, 10%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9%, 10% 이상의 수익을 내야 좋은 자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작년에 좋았잖아요. 그래서 20% 이상씩 다 수익을 내줬습니다. 근데 그 외의 해에는 이들은 한 연평균 10% 수익을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투자를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도 사실 맞지 않아요. 비슷하네요. 그냥 똔똔인 거죠. 네. 겨우겨우 방어하는 수준인 거고. 기분은 좋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게 10%지만 내가 사실상 구매력이 떨어진 게 10%니까 이제 상계 처리되는 거고 그 훨씬 이상의 뭔가에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PE 같은 데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줄 펀드 매니저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대체 자산으로서 아주 훌륭한 게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62% 상승해준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연평균 62%. 네. 근데 이제 증권사들이 이렇게 결국 저는 지금 서학개미 하면서 뭐 미국 주식이 트렌드다, 엔비디아 투자, 테슬라 투자, 미국 주식 그 지수 투자 이런 거 막 여러 광고 막 나오고 하는데 증권사들만 돈 버는 거예요. 증권사들만. 1조 클럽 5곳으로 늘어서 이 증권사 영업이익이 5조가 됐다고 하죠. 이런 거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서 이 증권사들만 배불려 주고 있는 수수료. 겁니다. 그럼 증권사 주식을 사야겠네요.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 해외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또 그렇죠. 굉장히 업사이드가 그런 데서 또. 좀 막혀 있죠. 네. 그 여러분들께 지금 일생 일대에? 1대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 없었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해야만 했어요.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투자 공부를 해서 정말 잘 나갈 것 같은 아주 원석 같은 보석 같은 주식을 찾아서 뭐 그게 부동산이 돼도 좋고 아니면 다른 투자 자산이 돼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선별적으로 투자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아웃퍼폼 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있었죠. 우리 모두가. 근데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새로 생겨난 예금 저축 상품인데 그 예금 저축 상품이 주는 이자율이 60%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든지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거나 갑자기 양이 늘어나거나 그래프가 아무튼 이렇게 J 커브를 그리고 하키스틱처럼 올라가면요, 그거는 이제 지수 함수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수 함수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 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되고 미국 정부의 지출을 이제 삭감을 하고 이제 뭐 다이어트에 들어간다 말하자면 정부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공공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작은 정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를 만들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아주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또 제 의견입니다. 그동안 너무 몇십 년 동안 고착화되어 온 이런 신용화폐 양의 증가에 따른 비효율적인 정부 그 조직이 한 번에 이렇게 타파되겠느냐?